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원장님도 언급하셨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이 지금 개강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와 많은 조율을 했고요. 이 자리에는 지금 우리 대학의 보건진료소장님도 직접 와 계십니다. 또한 강의 한 주제를 가지고 건강과 도시, 건강이 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코로나19에 도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아마 그런 것으로도 강의를 7월 9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지금 컨트롤 타워이시죠. 많은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고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대신에 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숫자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전에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걸 유튜브에다가 올릴 때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바로바로 탑재를 합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캠퍼스에 바로바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 그리고 또한 이후로는 유튜브에도 또한 탑재가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는 점. 어쨌든 간에 생활 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인문과 인문 그리고 도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인문도시 이 주제를 작년에 정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에 강의를 개강하려고 준비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좌절이라는 표현이 어울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일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할 것인지 좀 한동안 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사를 맡아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께서 흔쾌히 다시 수락해 주셨던 것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인문도시라고 하는데요. 인문도시 좋습니다. 이건가요? 네. 저 두 번째 이쪽의 인문도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지 않고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자가 들어간 인문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자는 문자입니다. 이것은 인문과 인문 그리고 도시. 좀 제가 인문도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요. 인문도시 그때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인문도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포스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문 색이 참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는 비어 있습니다. 이걸 비워뒀던 게 왜 비워뒀을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은 마스크를 들려고 하는데 요새 마스크가 다 풀려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같았으면 마스크 드린다 했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질 않아요. 도시를 비워놨던 이유는 여러분 도시는 인문으로 채워야 됩니다. 인간의 문이 채워야 되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비어있는 것은 도시는 비어있는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뭘 채우느냐.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는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어있는 겁니다. 그걸 읽어내고 하는 것은 시민. 우리 호남학연구에서는 감성의 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민의 몫이죠. 인문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은 관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시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대학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우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작년에 지금 직접 와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시민대학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 번 가서 거기에 자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느꼈던 게
광주가 참 많은 노력을 한다. 꼼꼼하게 자료부터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외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 참 많은 우리 대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광주 전반의 시민교육에 시민대학에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민선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죠. 우리 광주시의 총괄 건축가이십니다. 그 서울은 총괄 건축가가 승효상 선생님이시죠. 광주에는 하민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셔서 건축으로 인문도시 있기, 두 번째는 건축으로 인문도시를 만드는 걸 이걸 얘기해 주실 거예요. 상당히 재밌고 유익한, 그리고 광주에는 어떻게 광주라고 하는 인문도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용 관장님께서 오십니다. 이분은 국제적인 분이죠. 광주와 인연은 작년에는 세계 전자예술 포럼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쪽에 있어서는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디지털 아트 쪽의 전문가이죠. 기획자이자 국제적으로知名도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작년에 세계 전자예술 포럼을 광주에 유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조직위원장이자 예술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아시아 문화 포럼 할 때 기조 발제자를 또한 맡아주셨고요. 그 7월 2일 그 전에는 김규종 경북대학교 교수님께서 내가 본 인문도시 광주 작년에 1년간 광주에 와 계셨다가 갔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서 계속 신문에 글을 쓰고 있는데 광주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광주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지금 이분이 퇴임 3년 남았는데 퇴임하고 광주에 아예 이쪽에서 사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제가 경북대학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광주가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학 신준호 보건진료소장님 예방의학과 교수님께서 건강과 도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실 거고요. 다음에는 서효인 민음사 편집장, 시인이기도 하죠. 문학과 인문도시,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문도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인문도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고민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한 그런 난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 인문도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인문학 팸투어라든지 찾아가는 인문학, 인문특강, 우리 함께하는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요. 인문학 포럼, 이걸 통해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시민들이 알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도시를 인문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우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도시 지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강릉도 신청하고요. 우리 이번에 광주도 신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게 인문도시일까요? 김창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분이 인천연구원의 그 선임연구원인가 될 겁니다. 이분이 인문도시, 도시의 또 다른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인문도시에 대한 이분의 생각을 좀 빌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 인문도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도시에 한다는 거죠. 인문주의적 시각으로 재구성한 도시 비전인데요. 첫 번째, 창조도시라는 거죠. 뭐냐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문 자산, 역사와 문화라든지, 이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인문입니다. 문이 문자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장소 가치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이걸 새로운 도시의 활력으로 삼는 창조도시. 이게 도시의 먹거리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창조도시라는 얘기를 썼고요. 두 번째, 학습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거죠. 시민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갖춘 도시, 학습도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민이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민예술도시.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문도시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것을 많이 염두에 둡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대학에, 여러분 최근에 대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전남대학교 민주길이냐고요? 우리 대학에 우리가 남겨놓은 많은 문의와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11곳이나 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상징물도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산재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도시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텍스트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있는 문의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치 있게 해줘야만 되겠죠. 그게 인문도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여러분들 초대해 보겠습니다. 이걸 세 가지 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의의 길, 인권의 길, 평화의 길. 대단히 인위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요. 이게 5km 정도 산책로인데요. 대단히 아름다워요. 여기 지금 민주길 돌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지금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건 아니겠죠. 대학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경북대학교 갔더니 경북대학교는 아예 걸어 잠갔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상황실에 연락하고 해가지고 전부, 우리는 대학을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학도 한때는 폐쇄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건 아니다 해서 좀 열어뒀는데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뭐 휴게 공간이기도 하지만 교육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고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 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활용되리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정의의 길,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세 길 다 정문에서 시작을 해요. 정문 들어오자마자 법전원 쪽으로 박관현 열사가 있죠. 그쪽을 비가 있었는데 그쪽을 조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박관현 언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사회대 밑으로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밑을 윤상원 숲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윤상원 숲을 지나 사회대로 올라가서 윤상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인문대로 오시면 여기에 이 앞쪽이 김남주뜰입니다. 그리고 김남주 기념홀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나가시면 저쪽에 교육지표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사범대 쪽 건물에 벽화 마당이 있죠. 그리고 이제 5.18 광장으로 연결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인권의 길과 평화의 길은 뭐 어찌됐든 간에 연결해놓은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길이에요. 박관현 열사 쪽, 그쪽, 그리고 거길 지나면 이렇게 데크길로 해가지고 이 숲길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대 쪽으로 올라가면 윤상원 열사와 관련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제가 견남주 기념홀은 지금 뺐는데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교육지표마당이죠. 1978년에 전남대 교수 11분이 나중에 해직당하셨죠. 나중에 그 이후에 복직하셨지만요.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그 비민주적인 교육정책과 당시의 국민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직을 당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지표 마당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주민중항쟁도가 내려가면 있죠. 1990년에 그려진 건데요. 2017년에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지는 그렇죠. 밥을 짓는 공동체 정신, 민주화 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연계하자라는
학생운동의 열망을 담아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도서관, 백도라고 합니다. 하얀 도서관에서 위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날 5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 전남도청 앞에서 그 5.18 기념식을 하셨죠.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대학에서 이 5.18 민주길 열림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윤공희 전 대주교님께서 지금 96이나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18, 80년 5.18 당시에 아주 이분이 그 당시 군부 독재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서셨던 참 뭐랄까요, 지식인이자 목자이시죠. 이분이 몸이 지금 좀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 참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어눌한 말씀인데요. 전남대학교는 광주 시민, 전남도민과 더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개척하고 이루는데 항상 앞장섰고 고난과 희생 속에서 불의에 맞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길이 5.18 민중항쟁과 민주의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용서와 화해, 평화를 부르는 길이 되기를 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 인문이라고 하는 인간의 문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먼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인문대 1호관 문학부 건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민주화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하지만 한때 세월호 침해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걸 없애고 지금 저 바로 옆에 있는 진리관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섰죠. 막고 지금 여기가 지금은 이 김남주 기념홀도 들어와서 있고요. 자랑스럽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왜 원래 교수회의에서 인문대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걸 허물고 들어오는 게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걸 다시 한번 뒤엎는다는 건 그건 상상을 불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해냈습니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이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때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특히 김남주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지켜야 했던 원칙과 정신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 그리고 그 공간에 새겨진 영혼이라고 할까요? 정신, 이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장소의 풍요로운 역사적 과거와 그리고 면면이 계승된 정신과 매력, 이걸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공간의 역사가 담보하는 진실성입니다. 진정성인 거죠. 그리고 기억을 보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공간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제 본래의 강의로 가겠습니다. 독일의 문학비평가이자 철학자이죠. 발터 벤야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책, 파리 카피탈 두 19e 시에클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수도 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얘기죠. 아비테 시니피 레세 데 트라스. 이 자리에는 불어를 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발음 주의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자, 뭐냐면 거주한다는 거, 이게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거주하든 도시에서 거주하든 우리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서 흔적은 인간의 삶의 흔적입니다. 무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인문을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흔적, 삶의 흔적, 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문은요, 이 인문. 네.
인문은 인간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게 다음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의 변화는 천문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이요. 그리고 인간의 변화는 인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변화를 인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변화, 인문은요.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려거든 인간의 문의가 켜켜이 쌓여서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변화가 쌓여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인문이라고 할 때 이 문자는요, 인간의 변화에 이 문자가 기록할 문, 글을 문, 기록할 문이죠. 그래서 인간 변화의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은요, 인간 변화를 기록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변화의 기록, 인문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요, 무엇을 기록한다는 얘기인지.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불문과 소속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에 불어를 썼습니다. 게스크세. 무슨 뜻이죠? 이게 뭐죠라는 뜻입니다. 이게 각골 문자입니다. 각골 문자죠. 아, 여기 오니까 이 불빛이 보이네요. 갑골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의 배딱지의 그 갑입니다. 골은요, 소의 어깨죽지 뼈, 그 골자예요. 이 갑골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새긴 거예요. 인간이 자기에 관한 기억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런 것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긴 겁니다. 그게 각골 문자예요. 이게 은나라의 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은허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양팔을 벌려놓은 듯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글이나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원래 글과 문장을 의미했을까요? 아닙니다. 문자는 원래 의미는요, 몸의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는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이 문자가 원래 문을 가리켰다는 얘기입니다. 팔을 벌이고 있는 사람의 가슴,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죠? 이 자기 몸에 새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자가 문서나 서적과 같이 글을 새겨놓은 것, 기록하는 것, 그 의미로 바뀐 겁니다. 나중에 실사자가 보태져서 이 문이 문자가 된 것은 문자가 원래 의미는 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본래 의미는 몸의 색이다. 몸의 색이기에 인문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자신의 가슴에 무엇을 새겼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흔적이나 자신과 관련된 무늬를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에다가 자신의 몸에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할 의미의 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몸에 새기는 사람의 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문신입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은 뭐 때문에 웃는지 아닙니다. 자, 인간이 자신의 신체에 새긴 문이 문신이 떠오릅니다. 네. 이게 조명 때문에 이게 보입니까? 네? 모잠비크 마콘데족의 얼굴 문신입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정체성 확인이에요.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이 문신은 정체성 확인입니다. 자기들 같은 부족 표시예요. 두 번째로는 부족 보호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무섭게 해서 당신의 노예 상인들한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상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못 가져가게 만든 겁니다. 다음은요, 미얀마의 친족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수민족입니다. 한 7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얼굴에 이 거미줄 모양의 문신을 해놨는데 이 친족의 여성들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부족이라든지 이쪽에서 잡아다가 아내로 삼든지 성놀이개로 삼든지 아니면 같은 이 미얀마 국가 내에서 왕이나 이런 쪽에서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문신을 새긴 겁니다.
이후 이게 부족이 전통이 된 거예요. 우리 건축학부의 천득염 교수님이 쓰신 건축인문기에 광주일보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문신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족의 표식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신분 확인이자 종교적 관습이고요, 질병 치료에도 쓰이고요, 이 심리적 이유로도 장식으로도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쪽으로 보기에는 약간은 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까 웃으셨던 게 바로 아마 이걸 떠올렸을 겁니다. 이게 부족 보호를 위한 겁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요, 대형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가면 꼭 만나요. 근데 혼자 다니지 않아요. 떼거리로 들어옵니다. 떼거리로 들어와서 이걸 탁 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그게 무서운가요? 원래 무엇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람 문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주름입니다. 이것도 인문이에요. 주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제 어머님입니다. 제 어머님의 주름입니다. 이게 사진이 밝아가지고요, 주름이 드러나지 않는데 무척 고생하셨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 아버님 만나가지고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버님이 좀 많이 배우신 분인데 불어는 하대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실패한 분입니다. 별로 세상에 대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불만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자면 그렇게 성인군자신데 술만 드시면 좀 달라져요. 특히 그게 외부적으로 그 분노가 향한 게 아니라 가족에게 향해요. 특히 제 어머님께요. 제가 밥을 아주 빨리 먹습니다. 군대 가서 저 제일 잘했던 게 밥을 빨리 먹었던 게 제일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버님 오시면 빨리 밥 먹고 튀어나가야만 사는 길입니다. 군대 가서 큰 덕을 받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잘 감싸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주름에는 그 험한 고생을 하셨고 거기에 다 새겨져 있지만 그 주름은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얼굴에 새겨진 이 주름, 인문이죠. 네?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해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제 어머니의 주름을 보면 그 온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자, 주름 하면 생각나는 화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름 하면 생각나는 화가. 이 사람. 이게 보입니까 뒤에? 누구죠? 네, 렘브란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함께하는 인문학 전담대학교 오신 그 수강생 여러분 보면 수준이 아주 높아요. 보면은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요, 이분처럼 자화상을 많이 그린 분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렸죠. 17세기의 최고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하죠. 17세기 화가 중에는 또 여러분 누가 있죠? 진주 목걸이 소녀를 그렸던 베르메르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르메르보다 한 5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이 17세기에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그 다음에 벨기에의 루벤스와 함께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술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가장 손꼽히는 그런 화가로도 얘기할 수 있죠. 20대 청년에서 60대까지 가장 많은 자신의 초상, 심지어는 파산도 했습니다. 파산의 피해를 맛봤던 마지막까지 자신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특히 파산 이후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무늬에 대한 놀라운 기록으로서의 일련의 자화상을 그렸죠. 그러니까 대부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흔적에 대한 성찰로서, 물론 그런 위대한 화가들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화가가 그랬다는 거죠. 다음 자화상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1656년에 파산을 했고요. 파산 3년 뒤에 자신의 얼굴이에요. 53살의 모습입니다. 파산할 때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만 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된 거죠.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10년간 그린 자화상은 거의 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정면을. 자신의 흔적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문과 마주와서 성찰하는 화가라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정리해 놓은 거죠. 한번 읽어보자면, 만년의 렘브란트의 삶의 무늬와 흔적,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문이죠. 부와 명예를 누렸던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파산을 맞이했고, 그래서 어떤 성찰의 과정을 갖게 되는지를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남겼기 때문에 저는 위대하다고 봐요. 많은 것들이죠.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렸습니다. 사람의 문이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이쪽에 보니 부족이라고 하는 보니 마을의 한 남성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전에 미얀마의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부족에 했던 그 문신과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여러분, 부르키나파소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고요.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원래 국가 명칭은 오트볼타라고 하는 거죠. 볼타 강인데요. 오트가 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1984년에 부르키나파소라는 국가명으로 바꿨죠. 토착어로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토착어입니다. 참 못 삽니다, 이 나라가요. 자, 이 여성을 볼까요? 이 부르키나파소의 보니 마을의 한 여성입니다. 이 얼굴 보입니까? 거의 난절을 해놓은 거죠. 완전히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한 문신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강의가 가장 재미없는 강의가 혼자 떠드는 강의. 제가 무슨 남대문 시장에서 지금 오파입니까? 골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왜 했을까요? 힌트요? 1번 심심해서, 2번 무섭게 보이려고, 3번 정체성 확인, 같은 부족으로, 4번째 답 없음. 3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네요. 뭘까요? 무섭게 보이려고. 이 난젤의 얼굴 문신은요, 주변 환경,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작 대상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알타미라 동굴을 얘기할 텐데요. 거기 알타미라 동굴에 새겨진 게 왜 거기에 그 들소라든지 이런 걸 새겼죠? 자기가 잡고자 하는 동물을 새긴 거예요. 그런 거죠. 자기의 바램을 새긴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덤불 위에 개간한 깨끗한 표면을 의미한 겁니다. 이게요.